문제를 읽어볼게요. 갑은 을을 상대로 주상복합 아파트 타이타닉 포세이돈 사동 321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연소를 제기하였다. 갑은 청구 원인에서 그 목적물을 2001년 11월 11일에 을로부터 매수했다는 주장을 하고, 만일 매수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10월 10일에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매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에 어떤 잘못이 있는가 그랬는데, 자, 이게 일분지설에 의하면 공격방법의 경합에 불과하죠. 일분지설에 의하면요. 왜 매매에 기한 소위 등이나 취득시효에 기한 소위 등이나 어차피 소위 등이니까 일분지설에 의하면 공격방법의 경합에 불과한데, 이분지설이나 구실체법설에 의하면 청구경합으로 된단 말이죠. 사례 44요. 사례 44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일분지설을 제끼고 이게 이분지설이나 구실체법설로 가게 되면 청구병합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청구병합으로 돼요. 그러면 청구병합인데 그러면 병합 형태가 문제가 되겠죠. 자, 어때요? 양립 불가능해요? 그러진 않죠. 양립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아는데 순위를 매겼죠. 당사자가 매수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러고서 순위를 매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영 선생님은 이거를 예비적 병합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판례도 그렇고요. 이럴 때 이시훈 선생님에 의하면 이게 꼭 양립 불가능성을 꼭 필요로 하니까 단순 병합으로 가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문제 이제 논점을 여러 개를 넣기 위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청구 병합으로 가고 예비적 병합으로 가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추가 판결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별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같이 제기됐거든요. 2번, 3번에서. 근데 요것도 꼭 읽어보세요. 요것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문제는 안 나오죠.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 길이 달라지는 문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는. 하지만 어떻게든 물을 수는 있어요. 요거를. 그건 문제 내기 나름이니까요. 문제 만들기 나름이니까 이거를 별개의 문제로 해갖고 물을 수는 있단 말이죠. 예비적 병합으로 보는 걸로 처리를 해서 우리 팔레트도에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식으로. 아니면은 뭐 셋 다 문제 없도록 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요 사례도 꼭 읽어보시고요. 자, 그런 사례의 경우에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례의 경우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병합 청구의 절차와 심판 이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선택적 병합이 뭐다, 예비적 병합이 뭐다, 단순 병합이 뭐다, 개념들을 받고 요건들을 봤단 말이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예비적 병합이란 말이에요. 예비적 병합. 그러니까 예비적 병합은 뭐 부정하는 견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택적 병합은 부정하는 견해가 있지만 부정하는 견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 병합에서 주의하실 거는 이제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고 불렀던 거, 그거는 그렇게 부르시지 마시고 이제 부진정,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그러면 이거 잘 먹겠습니다. 이제 봤어요. 이제는 부진정 죄송해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밑을 보다가 이제는 그거를 단순 병합으로 그냥 처리하시면 되고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부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불렀던 걸 단순 병합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판례가 이제 명시적으로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고 부르면서 나오는 거, 요거를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고 여들이 쓰시면 돼요. 왜냐면 질문을 제가 사례 강의할 때 그렇게 특강할 때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이제 두 개예요? 두 가지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이시훈 선생님 견해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시훈 선생님은 또 뒤에 거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고 안 부르신단 말이죠. 그죠? 우리 판례가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런 태도로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팔레트도 따라가서 앞에 거는 그냥 단순 병합 중에 관련적 병합이다. 쟁점이 너무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인용될 것에 대비해서 들어가는 거, 그거 그냥 단순 병합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뒤에 거를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병합 청구의 절차와 심판 그러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주관적 병합도 이제 병합 형태를 보시면 네 가지가 있거든요. 통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독립당사자 참가소송, 이렇게 네 가지 병합 형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통상공동소송이나 필수적 공동소송이나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은 다 단순병합이에요. 단순병합이고 예비적 선택적 병합이 이제 예성공동소송이란 말이죠. 이것도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 말은 안 쓰지만 똑같아요. 물론 이제 처리 방식은 다르죠. 왜냐하면 합의락정 필요성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처리 방식은 다른데 어쨌든 간에 그 네 가지의 병합 형태는 다 공이 논점을 소송 요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흠결이 있을 때, 1인의 흠결이 있을 때, 소송 자료를 통일할 것인가, 각자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소송 진행을 각각 할 것인가, 누가 기일했다 했다고 그랬을 때 그 사람만 기일했다 했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도 기일했다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각각의 당사자의 지위는 어떠한가, 그 다음에 5번째, 재판을 합의락정시켜줄 것인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통일되게 할 것인가 구구하게 해도 괜찮은가 요 5가지 논점이 항상 들어가거든요. 4가지 병합소송의 경우에 다 그래요. 다 똑같이 가요. 논점이. 근데 이게 외우실 때 이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여자진 당판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다 똑같아요. 구조가. 독당참까지 다 똑같아요. 근데 요것도 그렇게 써 있어요. 요것도. 물론 여기서는 이제 뭐 당사자 지위가 없겠죠. 당사자 지위가 없는데, 보세요. 우선 병합 요건부터 나오겠죠? 병합 요건 나오고, 그 다음에 심리의 공통에 나오는 게 자료 문제하고 진행 문제예요. 진행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진행에서 이제, 뭐 요건 누가 기일했다 했느냐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변론 분리 일부 판결이 되느냐, 그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결의 형태가 종국 판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경우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은요. 자, 첫 번째요. 속가산정과 병합 요건의 조사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속가산정은 우리가 봤던 거고요. 사물관할에서. 자, 첫째 줄에요. 속가의 산정에 있어서 단순 병합 박스요. 의 경우는 밑에 줄에 합산이 원칙이죠. 그 다음에 선택적 예비적 병합 박스는요. 박스 치시고 의 경우는 밑에 줄에요. 중복 청구의 흡수의 법리 따르죠. 우리 사물관할 때 봤던 거예요. 그때 독립한 경제적 이익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죠? 독립한 경제적 이익. 그 다음에 점이에요. 병합 요건은 밑에 줄에요. 특유한 소송 요건 박스 치시고요. 병합 요건은요. 특유한 소송 요건이고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에요. 그래서 병합 요건에 흠이 있을 때는요. 밑에 줄에 변론을 분리하여 별도의 소로 분리심판 박스요. 분리심판 원칙 동그라미요. 다만 동그라미요. 병합된 청구 중 어느 하나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 박스요에 속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송 동그라미요. 해야 한다 그랬어요. 즉 병합 요건에 흠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분리심판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그 요건의 흠이 전속관할 문제라면 그때는 이송한다. 분리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송한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게 요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지는요. 첫째 줄에요. 병합 요건과 소송 요건이 구비되었으면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절차에서 심판하겠죠. 같은 절차 박스요. 에서 심판된다. 그러고요. 자, 그래서 심리 판결은 같은 기일, 변론 증거조사 판결은 같은 기일 박스요. 에 여러 개의 청구에 대해 공통으로 행하며 그랬고요. 이게 이제 진행 문제고요. 진행의 문제예요. 요게. 그 다음에 자료의 문제가 중간에 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슬래시를 딱딱 끄시고요. 자, 증거자료나 사실자료 박스 치시고요. 는 모든 청구에 대한 판단의 자료. 그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끄시고요. 그게 소송자료 문제고요. 소송자료가 다 그 모든 청구에 대해서 공통된다는 거죠. 공통으로 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행 문제가 또 나오는데요. 밑에 줄에요. 변론의 분리는 단순 병합에 한한다. 전부 박스 쳐버리시고요. 통설 동그라미요. 이시훈 선생님이 이제 또 조금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만 단순 병합이라도 박스 치시고요.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병합 청구, 관련적 병합 박스 치시고요. 이 경우에는 중복 심판과 재판의 모순 저촉을 피하기 위해 변론의 분리를 삼가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그 삼가할 필요가 있다 거기만 박스 쳐놓으시고요. 자, 변론 분리는요. 우리가 페이지 335에서 봤고요. 일부 판결은 페이지 506에서 봤어요. 변론 분리는 페이지 335에서 봤고요. 일부 판결은 페이지 506에서 봤어요. 어제. 자,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변론 분리는 단순 병합은 변론 분리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련적 병합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아니, 왜냐면요, 진짜 현실적으로 삼가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삼가했을 때 그럼 변론 분리했을 때 이게 잘못된 것이냐? 그건 아니란 거는. 아까 보셨잖아요. 매매계약 효력에서 부정한 그 확인 청구하고 그 다음에 그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해서 목적물 반환 청구하는 경우하고 그 띄어서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분리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순저촉 날까봐 그게 문제지 그게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종국 판결 그러고요. 이제 판결하는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단순 병합의 경우는요. 첫째 줄에 병합된 청구 전부에 대해 판결하기에 성숙하면 전부 판결 박스요. 을한다 그랬고요. 밑에 줄에요. 재판 누락 박스 치시고요. 을하면 추가 판결 박스요. 의 대상 그랬고요. 자, 단순 병합은 일부 판결 변론 분리가 허용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변론의 분리 박스요. 가 허용 그랬고요. 밑에 줄에 일부 판결 박스요. 할 수 있다 그랬고요. 슬래시 딱딱 크시고요. 우리 다 본 얘기예요. 일부 판결에 대해 상소 박스 치시고요. 한때에는 나머지 부분과 별도로 2심의 효력이 생긴다. 당연하죠? 하여튼 그 판결이 대상으로 한 것만 간다 그랬어요. 일부 판결이 허용되는 경우에는요. 그러나 전부 판결의 일부에 대해 상소 박스요. 하면 이건 모든 청구에 대해 2심과 확정 차단의 효력이 생기죠? 자, 요거 우리가 A, B, C, D, E 가지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생긴다 그랬고요. 자, 선택적 예비적 병합의 경우 이게 이제 문제예요. 변론 분리 일부 판결의 가부 나오고요. 판단 방법 나오고요. 판단 누락 그 다음에 항소심의 심판 대상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변론 분리 가부에서요. 선택적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 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기에 변론 분리 일부 판결 박스요. 을 할 수 없다. 그게 통설이고요.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 반대설이 있으나 그리고 강현준 교수님 견해가 나오죠. 최근 판례는 판례 동그라미요. 반대설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통설 동그라미요. 통설을 따랐다. 그러니까 앞에 통설, 반대설, 판례 이렇게 견해 드립인데요. 통설 판례는 판단, 그러니까 이렇게 변론 분리 일부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건 판단 누락설로 결국은 간다는 거예요. 그죠? 판단 누락설로 간다는 거고. 자, 보세요. 강현준 교수님은 거기에서, 그러니까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요. 요 경우에 변론 분리 일부 판결이 가능하냐? 요거는 결국 그게 판단 누락으로 되느냐, 재판 누락으로 되느냐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동전의 양면이란 말이에요. 일부 판결이 허용되면 빠뜨렸으면 재판 누락이고요. 그죠? 근데 일부 판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전부 판결 취급을 하기 때문에 판단 누락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죠? 자, 근데 자,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요. 견해 대립이 있는데 똑같아요. 여기도 재판 누락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단 누락설이 있고요. 이게 다수설 판례고요. 그 다음에 절충설이 있어요. 이게 호문혁 교수님 견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재판 누락설이 있고요. 주장자 없어요. 판단 누락설이 있고요. 이게 통설 판례고요. 그 다음에 절충설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호문혁 교수님이고요. 전에 호문혁 교수님은 재판 누락설 취하셨었는데 견해를 변경하셨어요. 이번 판에서. 몇 달 전에요. 자, 강현준 교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 13페이지에요. 579 각주 3 선택적 병합 변론 분리 일부 판결 가부 그렇게 나왔는데요. 변론 분리 일부 판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빠뜨렸을 때 뭘로 정리해요? 추가 판결로 정리해요. 그죠? 판단 누락은요. 상소로 구제되죠. 추가 판결 안 돼요. 그죠? 자, 보세요. 재판 누락설 그러고요. 자, 생각컨대 선택적 병합에 의할 여러 개의 청구를 그러한 병합에 의하지 않고 별수에 의해 동시에 제기하더라도 체불하고 불법이요. 중복제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 여러 개의 청구 중 먼저 제기한 하나의 청구가 기각된 뒤에 다시 같은 청구 취지로서 별개 청구 원인으로 별수를 제기하여
판결이 되더라도 전수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구실체법설이죠. 구실체법설의 입장이고요. 강윤 교수님은 이제 구설의 입장 이렇게 쓰셨어요.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는 각각 별소 제기도 가능하고 단순 병합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변론의 분리나 일부 판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랬죠. 따라서 선택적 병합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서 병합된 청구 중 어느 하나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판 누락이 되어 추가 판결이 가능하다.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도 관련적 병합이 되면 뭐 일부 판결을 피해야 된다는 것은 단순 병합과 동일하다. 근데 이건 현실적 필요성이고 어쨌든 간에 원칙적으로 재판 누락설로 가신다는 거고요. 추가 판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목차를 잡으실 때요. 변론 분리 일부 판결의 허브와 이게 위법이 판단 누락이냐 재판 누락이냐라는 걸 이렇게 별도 논점으로 잡지 마시고요. 두 개 하나로 합쳐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동일한 논의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케이스집 보면 나눠놨잖아요. 변론 분리 일부 판결이 허용되는가 긍정설 부정설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별도로 목차 잡아갖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판단 누락이냐 재판 누락이냐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고요. 동어 반복에 불과해요. 자, 그 다음에 자 홍문혁 교수님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시나? 자,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쭉쭉쭉쭉 하고 줄치신 부분은요. 그 이제 판단 누락설에 대한 얘기가 써 있는 거고요. 이견에는 판단 누락설은요. 결론은 정당하나 하나의 청구에 대한 판결을 누락시킨 것을 판단 누락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병합된 한 청구에 대한 재판 누락이면 틀림이 없지만 위법 판결이므로 상소로 구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무슨 얘기냐면요. 홍문혁 교수님은 아니 청구에 대해서 판단을 누락했으면 그게 재판 누락이지 어떻게 판단 누락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은 형식적으로는 재판 누락이에요. 이시훈 선생님, 아니죠. 홍문혁 선생님은 그래서 스스로를 판결 누락이라고 부르세요. 판결 누락. 재판 중에 판결이니까 판결 누락설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두 개가 조건에 의해서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판단 누락에 준해서 상소로 구제된다는 결론은 맞다는 거예요. 자, 판단 누락설은요.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변론 분리 일부 판결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판결도 안 되고 전부 빠뜨리면 전부 판결 취급하고 그 다음에 판단 누락에 준한다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상소로 구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는 이름은 재판 누락이지만 상소로 구제한다는 점에 여기에는 공통적인 거고요. 이게 그래서 절충설이고요. 이렇게 세 가지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책 페이지 맨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그거를 나중에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예비적 병합의 경우도 똑같아요. 근데 재판 누락설은 이제 주장자가 없고요. 호문혁 선생님이 전에 재판 누락설이라고 그러셨는데 필요 없고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주장자가 없고 판단 누락설은 똑같아요. 선택적 병합이든 예비적 병합이든 어쨌든 뭐 빠뜨리면 전부 판결 취급한다는 거고요. 역시 판단 누락에 준해서 판단 누락 재심 사유였잖아요. 그래서 상소 재심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충설은 역시 똑같아요. 이름은 재판 누락이고 실질은 판단 누락설처럼 가는 거예요. 상소로 구제할 수 있다고 가는 거고요. 자, 그게 그거고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 지금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 반대설이 있으나 그랬는데 거기 강현준 교수님을 보충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홍문혁 교수님 견해도 보충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설 쓰시라 그러면 재판 누락설, 판단 누락설, 절충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점은 문제 제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변론 분리 일부 판결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점과 그 다음에 상소로 구제할 것인가 추가 판결로 구제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동시에 제기돼야 돼요. 문제점 속에는 여러분들이 학설태도 쓰기 전에 문제점 쓰실 때는 그 얘기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논점 나눠서 쓰시지 말라는 거고요. 자, 넘어가시면은요.
자, 그럼 판단 방법이 나와요. 자, 판단 누락서를 일단 취하셨잖아요. 그죠? 판단 누락서를 취하시게 되면 자, 한 개의 전부 판결을 요한다 그랬고요. 요하는데 자, 선택적 병합이요. 선택적 병합 박스 치시고요. 점 2에는 예비적 병합이 나와요. 선택적 병합에 원고 승소 판결에 있어서는 그 중간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판단하면 되며, 그죠? 원고 승소 시킬 때는 그 중에 아무거나 택일적으로 인용하면 되죠. 밑에 줄에 원고 패소 판결을 할 때에는 밑에 줄에 전부에 대해서 배척하는 판단을 요한다 그랬죠. 아까 공격 방법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공격 방법도 전부 배척할 때는 그걸 전부 판단을 요하듯이 이 선택적 병합도요. 배척할 때는 하여튼 둘 다 판단해 줘야 되고 인용할 때는 하나만 인용해 주면 돼요. 다른 거 판단 안 하면 되고요. 그게 원고 의사에 맞죠? 그 다음에 예비적 병합은요. 밑에 줄에 주의적 청구가 인용될 때에는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심판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것이 기각되는 때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심판해야 한다 그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단 누락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자, 3번이요. 3번 판단 누락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일부 판결을 한 경우고요. 일부 판결을 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항소심의 심판 대상 이렇게 나온 건 전부 판결한 경우에 적법한 전부 판결한 경우고 3번은 위법한 일부 판결한 경우예요. 그렇게 경우의 수가 나눠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요. 판단 누락의 경우에 선택적 병합 박스 치시고요. 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서 병합된 청구 중 어느 하나를 판단하지 않거나 위법하죠. 그러니까 1청구 기각, 2청구는 판단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위법하잖아요. 위법한 일부 판결이죠. 그 다음에 예비적 병합 박스 치시고요. 에서 주의적 청구를 먼저 판단 안 하고 주의적 청구만 안 하거나 주의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고 예비적 청구만 기각을 시켜줬다든가 인용을 해줬다든가 요런다든가요. 아니면 주의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쌩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누락시킨 청구 부분이 판단 누락인가 재판 누락인가가 문제된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재판 누락설, 판단 누락설, 절충설이 또 나오는 거예요. 다시.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판례는요. 선택적 병합. 판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앞에 슬래시를 딱딱 그세요. 거기까지가 문제니까요. 판례는 선택적 병합 박스 치시고요. 의 경우는 판단 누락을 전제로 원고가 이와 같은 판결에 항소한 이상 항소죠. 누락된 부분까지 선택적 정보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하는 것이고 재판 누락은 아니다. 이렇게 됐고요. 예비적 병합의 경우는요. 박스요. 예비적 병합의 경우는요. 전에는 판례가 그랬는데 밑에 줄에요. 예비적 병합도 성질상 하나의 불가분의 전부 판결이라고 볼 것이므로 역시 똑같이 판단 누락설로 가는 거예요. 누락된 부분까지 항소에 의해 항소심에 이심된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판단 누락에 준하여 구제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심은요. 그러니까 그 판결이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간주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판단 누락설은. 그죠? 빠뜨렸어도 전부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심하면 그 판결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부가 이심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만 불복해도요. 그러니까 다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이게 판례 태도예요. 여기 나오는 건 지금 판례 태도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 얘기를 아까 좀 전에 한 재판 누락설, 판단 누락설하고 같이 쓰시면 돼요. 여기 판례 태도 쓰실 때요. 판례도 판단 누락설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왔죠? 더 나왔는데 뭐냐면 새 책에 들어간 부분이요. 같은 입장으로 정리했다 다음에 이 경우에 판단 누락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상소 동그라미로 다투어야지 별소 동그라미로 다투는 것은 권리보호 자격 박스요. 이 없어 부적법하다. 상소로서 지적했음에도 오류가 시정되지 않았으면 재심 사유가 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예비적 청구를 판단을 누락했단 말이죠. 자, 이 예비적 청구의 경우에 보세요. 빠뜨린 예비적 청구. 예를 들어서 주의적 청구를 기각하고요. 예비적 청구를 불판단했어요. 이렇게 위법한 일부 판결이죠. 위법한 일부 판결인데 자, 이때
1심에서 추가 판결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와 저기 예비적 청구로 한 것을 별소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어요. 라는 문제가 있는데 보세요. 재판 누락서는 이건 이제 동전의 양면이죠. 추가 판결을 할 수 있는가는 할 수 있죠. 재판 누락이니까요. 재판 누락은 일부 판결이 허용되는 경우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할 수 있어요. 그럼 판단 누락설은 못하죠. 추가 판결. 추가 판결 못해요. 그 판결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거니까요. 자, 그럼 절충설에 의하도 추가 판결 못하죠. 상소로 구제돼야죠. 상소로 구제돼야지 추가 판결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저 예비적 청구, 판단하지 않은 예비적 청구를 원고가 별소로 제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문제가 돼요. 자, 재판 누락설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지금 판례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것까지. 재판 누락설에 의하면 재판이 누락돼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별소로 제기하면 중복죄소죠. 그래서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요게 이제 확정됐을 때요. 소송 계속 중이면 중복죄소고 이게 전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전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요때는 중복죄소고 요때도 아직 소송 계속 중이죠. 재판 누락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중복죄소라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판단 누락설에 의하면요. 요 판결이 확정됐을 때 기판력이 있겠는가 하는데 확정됐으니까요. 기판력이 저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어차피 판결한 거잖아요. 지금 판결한 거니까 그거를 만약에 상소심에 계속 중인데 만약에 했으면 당연히 뭘로 되겠어요? 중복죄소로 되겠죠. 중복죄소로 되겠는데 문제는 확정됐을 때요. 확정됐을 때 전소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때 그러면 기판력이 인정되겠는가 그러면은 기판력이 실질적으로 판단을 한 바 없기 때문에 기판력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판단을 한 바 없기 때문에. 물론 그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판단은 없기 때문에 기판력을 부정하고 따라서 별소가 허용이 돼야 돼요. 허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이제 홍문혁 교수님도 마찬가지 견해를 취해요. 마찬가지 견해를 취하는데 우리 판례는 이상하게 판단 누락설을 취하면서도 권리보호 자격이 없어서 별소로 제기한 경우에 부적법하다고 봤어요. 부적법하다고요. 자, 자료를 보시면은요. 자, 10페이지예요. 10페이지에 예비적 병합과 아까 양립 불가능성 요구를 봤는데요. 자, 보시면 거기 추가 판결 가부 이렇게 나오죠? 추가 판결 가부는 그냥 재판으로서 판정으로서 절충설에 따라서 가면 돼요. 근데 넘어가시면은요. 별소 제기 가부를 보시면은요. 재판 누락설 그 부분을 보시면요. 재판 누락설에 의하면 아무도 상소하지 않은 경우에 기각된 주의적 청구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고 이때는 기판력이 발생하고요. 판결을 받지 않은 예비적 청구는 아직 소송 계속 중이므로 그랬어요. 소송 계속 중이므로 이때 원고가 예비적 청구와 같은 청구를 하는 별소를 제기하면 중복죄소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중복죄소가 된다 그랬고요. 판단 누락설은요. 아무도 상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나 재판받지 않은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고 이를 주장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랬고요. 홍문혁 교수님은요. 재판 누락이지만 예비적 병합의 특성상 상소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만일 아무도 상소하지 않으면 누락된 청구를 별소로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신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판단 누락설하고 다를 게 없이 가시는데 판례는요. 뭐라고 그러냐면
대법원은 판단 누락서를 취한 판결에서 98-1714 아까 그거요. 항소심 판결상 이거 아까 뭐였어? 부진적 예비적 병합 판례였죠. 98-1714호요. 항소심 판결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이루어져야 할 판단이 누락되었음을 알게 된 당사자가 상고를 통하여 그 오류의 시정을 구하였어야 함에도 상고로 다툴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상고로 다투지 아니하여 그 항소심 판결을 확정시킨 후에 그 예비적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소송물로 하는 별도의 소송을 새로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제기이다. 그래서 부정서를 취했다는 거예요. 별소제기에 대해서요. 그 판례가 지금 여기 우리 새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예비적 청구 부분은 상소로 다퉈야지 별소로 다투는 것은 권리보호 자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상소로 지적해서도 오류가 시정되지 않았으면 재심 사유가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별소 제기 못한다는 거예요. 재심으로 가든지 상소로 가든지 하라는 거예요. 상소로 가든지 재심으로 가든지. 왜요? 권리보호 자격 중에 뭐겠어요? 장이죠, 장. 보다 간편한 절차. 즉, 그 절차 가지고 다투면 되지 왜 별소로 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검토에서는요. 그 판례 비판이 나오죠. 대법원의 입장은 권리보호 요건을 부당하게 확대 적용해 권리보호 가능성을 오히려 축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 비판을 이제 홍문혁 선생님 비판이에요. 판단 누락설에 따라 별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전에는요. 1, 2년 전에만 해도 요 논점이 없었거든요. 요 논점이 없었는데 요 별소 제기 가부가 이제 논점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아까 제가 보시라고 했던 그 사안 있잖아요. 사례. 아까 사례 44요. 거기에 그 논점들이까지 다 들어있어요. 홍문혁 선생님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문제를. 그러니까 그 사례를 꼭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적법한 전부 판결의 문제예요. 적법한 전부 판결. 그때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어디까지냐? 요게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요. 첫 번째 점 이름 보시면요.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 그중 하나만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 주의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거 다 적법하죠. 적법한 판결들에 대해서 항소를 하면요. 판단하지 않은 나머지 청구나 예비적 청구까지도 항소심으로 2심 박스요 되며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 박스요. 이걸 주의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선택적 병합에서요. A, B 중에요. A 인용을 했어요. A 인용을 했고 예비적 병합 중에요. 예비적 병합 중에 주의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죠. A, B 중에 역시 A를 인용을 해줬어요. 그러면 다 적법해요. 이게 판결이죠. 이게 심판의 대상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피고가 항소를 해요. 그러면 2심은 상소불가분의 원칙대로 가겠죠? 상소불가분의 원칙대로 가니까 2심과 확정차단은 A, B 둘 다 돼요. 그죠? 전부 2심 되니까요. 전부 2심 전부 확정차단 되니까 요게 지금 요 판결은 요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2심 전부 다 된단 말이에요. 요걸 다 대상으로 한 전부 판결이라니까요, 이게. 둘 다 가요. 2심도 전부 되고. 그러면 심판 범위는 어디냐? 그랬더니 심판 범위도 지금 피고가 항소한 건 뭐에 항소했어요? A를 인용한 거에 대해서 불복을 했죠. 그쵸? 그러면 마치 A만 심판 대상 될 것 같잖아요. 분리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해서. 그쵸? 근데 우리 통설 판례는 이럴 때 심판의 대상을 A와 B 둘 다라고 봐요. 현실적 심판 대상도요. 마치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마치 분리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듯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모습을 보고. 왜 그렇겠어요, 이거? 조건적으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A가 기각을 받으면 항소심, 피고가 항소해갖고 항소심에서 A가 기각을 받으면
B를 심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현실적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게 조건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해제 조건부로.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올리고 같이 심판 대상으로 된다고 봐요. 요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요게 정지 조건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문제 때문에. 기각될 것에 대비해서 만약에 정지 조건이라고 본다면 그러면은 이게 기각되면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서 살아나니까 그러면은 2심대에 있던 게 심판 대상으로 된다 이렇게 보면 깔끔한데 우리는 해제 조건이라고 보거든요. 조건은 해제 조건이라고 보고 대비는 기각될 것에 대비하여 이렇게 나가는데 개념 정의할 땐 그렇게 나가요. 근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심판 대상이 둘 다 된다는 거. 적법한 전부 판결일 때 원칙적으로 요 심판 대상이 전부 된다는 거. 요거를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더 주의하실 건 뭐냐면요. 그 다음 거예요. 그 다음 건데 자, 점이에요.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 주의적 청구 기각이에요. 주의적 청구 기각하고요. 그 다음에 예비적 청구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피고만 항소했어요. 피고만 항소했는데요. 피고만 항소하면 뭐에 불복한 거예요? B에 불복한 거죠. 얘는 A에는 불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2심은 어때요? 2심은 전부 2심 하겠죠. 왜요? 원고가 나중에 부대 항소해서 주의적 청구 가지고 다툴지도 모르니까요. 기각한 거에 대해서 인용해달라고. 그러니까 전부 2심을 해요. 그래서 A, B 둘 다 2심 하고요. 심판 대상이 문제인데요. 심판 대상은 피고가 불복한 청구, 예비적 청구에 국한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위법한 일부 판결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견해대립 쭉 있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적법한 전부 판결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2심 범위는 어쨌든 전부인데 심판의 대상에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심판의 대상에 있어서 양자를요. 저 때는 전부되고요. 이때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판례가 통설이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상 불복 범위에 국한된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 수 있느냐면 보세요. 지금 주의적 청구 기각당했죠. 주의적 청구 기각했는데 항소심에서 판단해 보니까 주의적 청구가 맞아요. 예비적 청구 인용해 주는 게 오히려 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심판이 예비적 청구만이니까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기각을 시켜줄 수 있어요. 주의적 청구는 심판 대상 아니니까 말 못하죠? 그럼 어때요? 둘 다 기각돼 버리죠. 이렇게 모순되잖아요.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모순 저촉돼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상 어쩔 수가 없다라 그래요. 어쩔 수가 없다. 우리 통설 판례가 다 그래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를 꼭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논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아쉬움은 원고도 항소하든가 부대 항소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판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고가 주의적 청구 기각된 거에 대해서 항소를 했으면 여기서도 심판 대상이 이게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부대 항소를 해도 이 항소심 변론적 결실까지 부대 항소를 해도 이게 현실적 판단 대상이 심판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거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게 확정됐을 땐 문제지만 상고는 할 수 있겠죠? 원고가 상고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그 문제는 뭐 별거 아닌 문제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 주의적 청구의 기각,
예비적 청구의 인용 원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항소한 때, 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피고만 상소한 경우에요. 피고만 상소한 때 불복하지 않은 주의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이심은 되지만 상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상 당연한 것이다. 그랬고요. 각주를 보시면요. 이 경우에 주의적 청구도 이심이 되기 때문에 피고는 주의적 청구를 인락할 수 있으며 인락하면 예비적 청구를 심판할 필요 없이 종결된다 그랬어요. 하여튼 참 되게 독특해요. 요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심판 대상 안 되니까 인락도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인락은 주의적 청구에 대해서 인락 가능하다 그런단 말이죠. 이심 돼 있으니까. 요렇게 보는 거고요. 요 부분을 좀 주의를 하세요. 요 부분을. 그러니까 하여튼 예비적 병합과 그 선택적 병합은요. 하여튼 위법한 판결이든 적법한 판결이든 간에 다 중요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청구의 변경을 보세요. 청구의 변경을. 자, 이제 이시훈 선생님 책이 이렇게 돼 있지만 좀 복잡하게 돼 있죠? 다 한꺼번에 이렇게 쭉쭉 써나가시니까요. 근데 하여튼 다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순 병합하고 선택적 병합하고 예기적 병합을요.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제 청구의 변경 보시면요. 자, 변도요. 변, 중기이제 할 때 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송물 이론 나올 거예요. 뭐죠? 공격 방법의 변경인지 청구의 변경인지 결국 그게 나올 거고요. 어쨌든요. 자, 의의는요. 첫째 줄에 청구의 변경은 소의 변경, 다시 말하면 소송물의 변경을 말한다 그랬고요. 자,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다섯 줄 내려가시면요. 끝에 소의 변경은 법원과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오로지 청구만 변경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그랬고요. 밑에 줄에 소의 변경은 청구, 즉 소송물의 변경을 뜻하기 때문에 청구 취지와 원인의 변경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랬고요. 밑에 구이론 신이론 그거는 안 보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청구 취지 변경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청구 원인 변경이고요. 네 번째 나오는 게 공격 방법의 변경이에요. 즉, 뭐 나오겠어요? 또 소송물 이론이죠, 뭐. 전체적으로는 소송물 이론이고 부분 주의하실 부분이 있고요. 보세요. 청구 취지 변경은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원칙이고요. 양가로 1에 나오는 게 원칙이고 양가로 2에 나오는 게 청구의 감축과 확장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A, B 그래갖고 세 번째가 이제 보충 정정하는 경우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걸 이대로 목차대로 쓰실 일은 없어요. 이해만 하고 계시면 돼요. 청구 취지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다 그랬어요. 청구 취지를 변경하면 첫 번째요. 점 1에 청구 원인을 놓아두더라도 소의 종류 박스요,를 달리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행해소에서 확인해소로 하면 당연히 청구 취지 변경이죠. 당연히 소의 변경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의 대상이나 내용 박스요,을 바꾸는 경우. 이것도 당연히 소의 변경이죠. 갑가옥 명도 청구에서 을가옥 명도 청구로. 이때도 청구의 변경이고요. 그 다음에 심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요게 문제인데요. 첫 번째요. 청구의 확장이 있고요. 청구를 감축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청구 확장은요. 양적 확장과 질적 확장으로 나눠지는데, 자, 상환이행 청구를 하다가 단순이행 청구로 바꾸는 경우처럼 질적 확장 박스 치시고요. 있고, 금전 채권 중 일부를 청구하다가 나머지 부분까지 전부 청구하는 양적 확장 박스 치시고요. 이 있다 그랬고요. 특히요. 일부 청구에서 전부 청구로 확장할 경우에, 그리고 뭐 거기 일부 청구 부인설 그런데 그건 무시하시고요. 밑에 줄 끝에요. 명시적 일부 청구에서 전부 청구로 확장될 때에는 소송물의 변동이 생기므로 명시설이죠. 소의 추가적 변경으로 해석할 것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청구의 확장은요. 다 청구 변경이란 얘기예요. 지금 취지가 청구 변경이에요. 자, 청구의 감축이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로 양적 감축, 질적 감축 둘 다 있어요. 금전 청구에서 양적으로 박스요. 일부 줄이는 경우뿐 아니라 단순 이행 청구에서 상환 이행 청구로 질적으로 박스 축소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자, 문제가 나오는데요. 청구의 감축이, 자, 5천만 원을 청구하다가 2천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에 줄인 거예요. 소의 변경 박스 치시고요. 이 아님은 다툼이 없어요. 그런데 감축된 한도에서
일부 취하 박스여로 볼 것인가, 일부 포기 박스여로 볼 것인가는 문제이다. 이거 우리 앞에서 봤죠? 자, 원고 의사에 따르되 그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유리하게 일부 취하로 보자. 페이지 467에서 봤던 거예요. 소취하. 467페이지 소취하에서 봤던 거예요. 구별 개념 속에서 봤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청구 취지의 보충 정정이 나오죠. 자, 불명확한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므로 소외 변경이 아니다 그랬어요. 소외 변경이 아니다 그랬고요. 그래서 거기 예들을 보시면은요. 단순히 건물 구조, 평수, 지번 따위의 변경, 건물의 일부 청구를 그 건물의 추녀 부분의 철거로 변경, 청구 취지를 청구 원인대로 변경하는 거 그랬는데 주의하실 거는 각주 7번에서요. 판례는 이 같은 경우에 소외 변경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니까 인정은 해준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구의 변경이라고는 인정을 해줬어요. 이때요. 그거는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냥 그게 뭐 문제될 일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의 변경인데 인재 소송물 이론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드디어. 자, 청구 취지를 그대로 두고 청구 원인의 실체법상의 권리, 즉 법률적 관점만을 변경하는데 그치는 경우, 청구권, 형성권의 경합의 경우에 그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주장하다가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경우 뭐예요? 거기 얘가 나오죠. 손해배상 청구를 불법행위에서 계약 불이행으로, 이혼 청구를 부정행위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로 이렇게 바꾸면, 자, 밑에 줄에 구의론 동그라미요. 청구 변경이죠. 체불에서 불법으로요. 그 다음에 밑에 줄 신의론 그러면요 공격방법 변경이죠. 문제될 거 없어요. 그죠? 근데 1분지설 2분지설 나뉘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 줄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산상 손해를 위자료로 바꾸는 경우에 당연히 3분설이냐 손해한계설이냐 그것도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죠. 3분설 손해한계설 밑에 줄에요. 자, 이것도 소송물 이론 그대로예요. 그죠? 뭐 색다른 게 없어요. 그 내용 그대로잖아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금전지급이나 대체물 인도 청구에 있어서 청구 원인의 사실관계 박스 치시고요. 를 별개의 것으로 바꾸는 경우는 이때는 어때요? 신고이론을 막론하고 청구 변경 그랬어요. 금 100만원을 처음에 매매대금으로 구하다가 대여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어느 설을 막론하고 청구 변경이 되죠? 청구가 다르잖아요. 그죠? 소송물이 다르잖아요. 금전지급이나 대체물 인도 청구에서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1분지설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두 개를 1번하고 2번을 갈라 쓰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공격 방법의 변경 나오는데요. 자, 첫째 줄에 원고가 같은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있게 하기 위한 주장의 변경은 소외 변경이 아니라 단지 공격 방법의 변경에 그친다. 그랬고요. 그건 문제가 없어요. 점이래요. 확인의 소에 있어서 같은 권리인데 권리 취득 원인을 달리 주장하는 경우, 자, 이때는 이분지설에 다른 얘기가 있죠. 각주 3번에 보시면 이 경우에 이분지설 중 일관설은 청구의 변경, 예외설은 공격 방법의 변경 이렇게 돼 있고요. 점이에요. 법조경합관계의 다른 법규로 바꾸는 경우, 여기는 문제 없죠. 다 그냥 공격 방법의 변경에 불과하고요. 점 3에 끝에요. 요건 사실의 일부를 달리 주장하는 경우, 이것도 공격 방법의 변경에 불과하죠. 그 다음에 공격 방법의 변경이다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끄시고요. 판례는 이전 등기 청구 소송 박스 치시고요. 에 있어서 등기 원인을 바꾸는 것은 청구의 변경이라고 당연히 보겠죠. 매매에 기해서 하다가 시효 취득에 기해서 하는 경우요. 청구권 규범이 다르잖아요. 차라리 공격 방법의 변경으로 볼 것이다. 이것도 소송물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는데 어려울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자, 청구의 변경이에요. 모습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교환적 변경이라는 것과 추가적 변경이라는 게 있고요. 자, 교환적 변경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 소취하면서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추가되는 얘기가 좀 더 있어요. 자, 보세요. 교환적 변경 개념부터 나오죠. 교환적 변경은 구청구에 가름하여 신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이다. 종래의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의 철회를 전제로 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예컨대에 나오고요. 584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 첫 줄에서 넷째 줄까지요. 반대설이 있다까지 슬래시를 딱딱 끄시면요. 그러니까 첫째 줄에도 교환적 변경은 시작되는 부분에서 슬래시를 앞에 딱딱 끄시고요. 그 중간 네 줄 부분이 뭐냐면 법적 성격의 문제예요. 법적 성격. 그 다음에도 중요한 논점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거기 피고가 붙어요. 맨 마지막에 부당하다까지를 쭉 묶으시면은요. 동의 요부에 관한 문제예요. 동의 요부.
괄호치고 변경 형태 이렇게 하세요. 되게 중요한 케이스예요. 아주 중요한 논점이에요. 변경 형태. 동의 여부 변경 형태. 괄호 열고 변경 형태. 자, 우선 법적 성질부터 봐요. 이건 전에 봤던 건데요. 자, 교환적 변경은 독자적 소변경 형태가 아니고 신청구의 추가와 구청구 취하의 결합 형태이다. 새 소송관계가 생겨나고 구소송관계가 떨어져 나가는 두 가지의 결합이다. 결합설 박스 치시고요. 이 판례통설이나 반대설 박스 치시고요. 이 있다 그랬고요. 각 주에 보시면 호문혁 교수님이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은요. 14페이지에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격, 그래서 거기에 호문혁 교수님의 고유의 소변경설이 나오죠. 이름하여 이제 다른 얘기로 하면 독자제도설인데 한번 볼게요. 거기 그걸 보충해 놓으셔야 돼요. 청구변경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제도이므로 그 법적 성격과 법적 규율을 설명함에 있어 추가적 병합과 소치화 등의 다른 제도를 빌릴 필요가 없고 청구변경을 구율하는 법 262조의 규정대로 적용하고 해석하면 된다. 즉 교환적 변경에 굳이 소치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필요가 없으므로 교환적 변경에서 청구병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든가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다 필요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제소금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때하고는 얘기가 조금 차원이 약간 좀 틀어지잖아요. 그죠? 그땐 저 호문혁 선생님의 결론이 뭐였어요? 현실적으로 제소하고 현실적으로 취소하고 현실적으로 제소한 경우에만 적용하자. 이게 결론으로 나왔었잖아요. 그건 이제 소치화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지만 똑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동일한 동전의 양면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쓰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반대설이 있다. 거기다가 그 얘기를 써놓으셔야 되고요. 결합설 대 고유의 소변경설 얘기를 쓰셔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나와요. 피고가 보세요. 거기 이제 학설 대립이 나오는데요. 자, 소치하에는 동의가 필요하죠. 소치하에는 원칙적으로 피고 동의가 필요하죠. 응소하고 나서요. 필요하죠. 동의요. 응소하고 나서 본안에 관해서 변론하고 나면 동의가 필요한데 그러면 교환적 변경도 그런 구소치와 신소제기 실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결합설에서 보면 동의가 필요한가 문제가 되겠죠. 교환적 변경 할 때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동의가 필요한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호문혁 선생님 견해에 의하면 당연히 필요 없죠. 구소치와 실질을 갖지 않으니까요. 근데 결합설에서도 견해가 나뉜단 말이에요. 동의가 필요한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결론이 그냥 필요하다 불효하다로 나는 게 아니라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그럼 동의가 없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요게 중요한 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풀어갈 때 이게 목차가 꼬여버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뭘 먼저 쓸지가 보세요. 피고가 본안에 관해 응소한 때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박스요. 동의를 얻어야 구청구의 취하의 효력이 생기며 동의를 얻지 못하면 소의 변경은 구청구의 신청구를 추가한 추가적 변경 박스 치시고요. 의로된다. 다수설 박스 치시고요. 그 세 줄을 묶으셔서 동의 필요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세 줄이 동의 불효설이에요. 자, 일부 판례와 학설은 청구 기초의 동일성에 영향이 없다 하여 피고의 동의가 없어도 취하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지만 그리고 각 주에 정동윤 교수님 있고 그 다음에 262조에서 동의 요구한 바 없으므로 동의 불효설에는 호문혁 교수님 이렇게 써있죠. 자, 그래서 자, 그 비판은요. 절차권이 도외시되는 결과가 돼서 부당하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명확하지가 않죠, 견해가. 근데 자, 거기 한 페이지를 자료를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요. 자, 문제는 우리가 사안에서요.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지는 사안이 나왔는데 동의라는 요소가 안 보여요. 네? 원고가 교환적 A 청구에서 B 청구로 교환하는 청구를 신청을 했어요. 교환적 변경 신청을 했는데 동의라는 요소가 우리 지문 속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어떻게 가기 쉽냐면 맨 처음에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질 이렇게 갖고 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목차가 꼬여버려요. 왜 그러냐? 왜냐면 이 동의 필요 불효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먼저. 그게 먼저 나와서 여러분들이 동의 필요서를 취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동의가 없으니까 아무리 지가 교환적 변경을 신청했어도 추가적 변경으로 가야만 돼요. 이게 지금 추가적 변경, A와 B가 지금 A에 B가 추가된 것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격 얘기가 나올 일이 만무하죠. 그죠?
하지만 동의불효설로 가면 그 다음 목차가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교환적 변경을 신청했으니까요. 그렇죠? 목차가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목차가 동의 필요설 불효설 이상해요. 그죠? 왜냐하면 문제는 어떻게 돼요? 교환적 변경에 있어서 동의를 요하는가 요하지 않는가 이 문제부터 나오고 또 그 안에 홍문혁 교수님 얘기까지 또 써야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목차가 안 그러면 더 이상하게 꼬여버리기 때문에 요 얘기부터 쓰셔야 돼요. 변경의 제목은 변경의 형태라는 식으로 제목을 달고 그 안에서 이 지금 변경의 형태가 무엇인지 문제가 된다 하시고, 왜냐하면 동의가 필요한지 불효한지에 따라서 이게 변경의 형태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고, 그 안에서 동의 필요서라고 불효서를 쓰신 다음에 동의 불효서를 취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케이스에 있어요. 사례집에 있어요. 쓰신 다음에 넘어가서 교환적 변경으로 답을 내려주고, 교환적 변경에 그럼 법적 성질 이래갖고 이게 소취한지 아닌지 문제되고, 그러면 이 문제를 내시면 뭘 내시겠어요? 나중에 구청구 부활시키는 문제를 또 내신단 말이에요. 이게 항소심이고. 그러면 그때 재소금지에 저촉될 것인가 그 얘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논점이 굉장히 많죠. 이게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하여튼 꼬이시지 않으려면, 목차가 꼬이시지 않으려면 이 얘기부터 내야 된다는 거고, 거기 15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내용이 동의필요설 그래갖고 이걸 김용진 교수님은 중첩적용설, 소송계속근경설 이렇게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동의불효설은 소변경 단일규정적용설, 소송계속분용설 이렇게 부르세요. 근데 뭐 어쨌든 동의필요설, 불효설 이렇게 부르시면 되는데요. 자, 동의필요설은 어때요? 줄침 부분에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교환의 의사로 변경하더라도 교환적 변경으로 되지 않고 추가적 변경으로 된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동의불효설은요, 논거를 잘 보세요. 청구 변경에 있어서 청구 기초의 동일성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익적 요건이에요. 피고의 보호는 충분히 이거에 의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없는 걸로다가 변경해주면 허용 안 되는 걸로 함으로써 피고의 방어의 불이익을 없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충분함으로 소변경에 관한 제262조만 적용하면 되고 또다시 266조를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교환적 변경 시에 피고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취하의 효력이 발생해요. 뭐예요? 결합서를 지금 기본으로 하고 있죠. 홍문혁 교수님 견해는 뺐어요. 이 다음에 만약에 죄소금지가 문제가 된다면 여기다가 이 다음 목차에서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질 그때 쓸 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케이스가 43번 케이스에 있어요. 43번 케이스에 동의 여부 법적 성질 그래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청구 변경의 형태 목차를 달아가지고 필요설 불효설 얘기를 그 안에서 썼어요. 요 43번도 풀어보시고요. 꼭요.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돼 있어요. 43번도요. 자, 그래서 이 변경의 형태 때문에 이 얘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말이 교환적 변경이라고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질부터 나가면 안 돼요. 그 다음 추가적 변경 보시면요. 구청구를 유지하면서 신청구를 추가 제기하는 경우이다. 그랬고요. 청구의 후발적 병합에 해당하므로 청구 병합 요건 박스 치시고요. 뭐예요? 동의의 동을 필요로 한다. 보세요. 추가적 변경했을 때도 단순 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의 형태로 행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후발적 병합에도 병합의 형태가 문제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비적 병합의 형태로 예비적 청구를 병합시킬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변경 형태가 불명한 경우 그랬는데요. 첫째 줄에 이것도 그 논리대로 가요. 소변경이 교환적인가 추가적인가는 우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박스 치시고에 의할 것이나 구청구를 취해야 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어 그 변경 형태가 불명 동그라미요. 한때는 교환적인가 추가적인가 점에 우선 성명 동그라미요. 해야겠죠. 또 판례는 우리가 전에 본 거예요. 신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박스 치시고요. 까지 그때는 구청구가 취해야 되는 교환적 변경이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건이 나오는데 요건이 바로 이게 동관, 사관, 현이에요. 보세요. 동관, 사관, 현. 그래서 1번에 관에 관련돼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나오고요. 2번에 현이 나오죠. 소송 절차를 현저히 저연시키지 않을 것. 그래서 현이 나오고요. 3번이 사죠. 사실심 변론 종결전. 그 다음에 4번에 병합의 일반 요건 그랬어요. 원래 여기 관할도 들어가야 되는데 관할은 지금 세 판에서는 삭제를 하셨고요. 어쨌든 동관이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관현이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첫째 줄 보시면은요. 요건에 소변경의 불어는
원고에게 가혹 그랬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요. 소변경을 무제한하게 허용하면 피고에게 방어상 부담. 그러니까 뭐요? 요건을 요구해서 너무 넓지도 너무 좁지도 않게 허용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줄에요. 원고 편의, 피고 보호, 소송 촉진 등을 조화시키기 위해 소외 변경에는 요건들을 요구한다 이랬고요. 자, 첫 번째 청구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그리고서 말은 이렇지만 청구 기초에 동일성이 있을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첫째 줄에요. 청구의 기초라는 개념은 신구 청구 간의 관련성을 뜻하지만 그 동일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서 거기 학설이 나오고 판례가 나오고 검토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청구의 변경이라는 것이요. 청구의 변경이라는 것은 결국 형소적으로 얘기하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고요. 행정법적으로 얘기하면 그와 유사한 것이 뭐냐면 처분했던 처분 사유를 나중에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 중에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것과 유사해요. 다 어떻게 가냐면 공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사실적인 기초에 있어서 변경이 없을 것을 요구를 해요. 그죠? 그래서 공소장 변경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기본적 사실 동일성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청구 기초의 동일성도 마찬가지예요. 청구 변경도 사실적인 기초가 같을 것, 즉 청구 기초가 동일할 것을 요하는데 그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 견해, 작게는 네 가지 견해가 있어요. 자, 첫 번째요. 점 1에 이익설 박스 치시고요. 점 2에 밑에 줄에 사실설 박스 치시고요. 그 다음에 세 줄 내려오시면 병용설 이렇게 박스 치시고요. 요걸 외우실 때는요. 이사 괄호 열고 권사 병 이렇게 외우세요. 이사 권사 병 이렇게요. 교회 권사라는 직분 있죠? 이사병, 권사병, 이사, 권사병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2가 이익설이고요. 4가 사실설이고요. 우리 통설 판례는 요 사실설을 취해요. 근데 그 다음에 병이 요거 두 개 합쳐자 병용설이고요. 이 사실설 안에 권리발생 원인사실설이라는 견해와 사실자료 동일설이라는 견해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결국 이제 통설은 사실자료 동일설을 취하는데요. 자, 이익설은 청구를 특정한 권리의 주장으로 구성하기 전에 사실적인 분쟁 이익 자체가 공통적인 때 이렇게요. 여기 나오는 얘기들은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얘기들이니까 그냥 외워버리세요. 청구를 특정한 권리의 주장으로 구성하기 전에 사실적인 이익 자체가 공통적인 때 그때 청구 기초가 동일하다는 견해가 이익설이고요. 사실설은 두 개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A의 권리관계의 발생 원인인 근본적 사회현상 요거인 사실이 공통적인 경우 권리관계의 발생 원인인 근본적 사회현상 즉 권리발생 원인 사실설이고요. 그게 A가 권리발생 원인 사실설. 그 다음에 B가 신청구와 구청구의 사실자료 사이에 심리의 계속적 시행을 정당화 박수 치시고요. 할 정도의 공통성이 있는 경우, 즉 사실자료가 공통된 경우 어떤 정도로요? 심리를 계속할 정도로요. 그럴 때 요거를 사실자료 동일설이라고 부르고요. 병용설은요. 신청구와 구청구의 재판자료의 공통 박스 치시고요. 재판자료의 공통만이 아니라 신구청구의 이익관계 박스요. 또 서로 공통 동그라미요. 적인 경우로 보는 입장 이익설과 사실설을 합치는 거고요. 자, 검토가 그 뒤에 패러그래프에 나오는데요. 5줄에 걸쳐서 나와요. 둘째 줄에요. 중간에 소외 변경을 택하여 구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소송 경제가 될 뿐더러 피고가 방어 방법을 전혀 새로운 각도로 바꾸어야 하는 어려움도 없을 것이므로 밑에 줄에요. 사실자료 동일설을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구를 변경했을 때나 아닐 때나 사실자료가 공통하면 어차피 심리 계속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단 말이죠. 전에 거 가지고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자료 동일설을 따른다는 거고 슬래시를 딱딱 끄시면 이제 판례가 나와요. 판례의 주류는 박스 치시고요. 판례의 주류는 밑에 줄에요.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요거를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있는 경우로 본다는 거죠. 이익설의 접근 그랬죠.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 이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실자료 동일설에 입각한 예도 발견 그랬어요. 이익설인지 사실설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알 수가 없다. 둘 다 있다. 그런 거고요. 자, 동일성을 인정한 예가 양가로 2번에 나오는데요. 판례를 중심으로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있다고 할 경우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랬고요.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냥 한 가지 예식만 해오시면 되고요. 제목에 줄을 쳐주시면 됩니다.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데 청구 취지만을 변경한 경우요. 밑에 줄에요. 이전 등기 말소 청구에다가 명도 청구의 추가 그랬고요. 그 정도만 줄을 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B에는요. 신고 청구 중 한쪽이 다른 쪽의 변형물 부수물 그랬어요. 인 경우 그러니까 박스를 치자면요. A는 청구의 원인이 동일 박스, 청구 취지만을 변경 박스. B에는 다른 쪽의 변형물 부수물 박스. 그 다음에 C에는 법률적 구성을 달리 거기다 박스요. D에는 끝에 분쟁의 해결 방법을 달리 거기다 박스. 이렇게 치시면 돼요. 외우실 때. 그래서 A는 아까 줄을 쳤고요. B에는 첫째 목적물 인도 또는 이전 등기를 구하다가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전보배상 청구 그렇게 하는데요. 그때도 자, 청구기초 동일성 있다고 봤고요.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니까요. 그 다음에 C에는요. 밑에 줄에 실체법상의 권리 즉 법률적 관점만을 변경 그랬고요. 다만 밑에 줄에 신이론 그랬죠. 뭐겠어요? 공격 방법의 변경이라는 거고요. 그때 D는요. 같은 생활사실 경제이익에 관한 것인데 분쟁의 해결 방법을 달리 하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매계약에 의한 이전등기 청구에서 매매계약에 의한 이전등기 청구 가로치시고요. 그 다음 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 청구 가로치시고요. 로 바꾸는 경우 계약에 유효하다고 봤다가 해제를 해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 청구 가로치시고요. 에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등기 청구 가로치시고요. 로의 변경 이런 거 다 인정해줬다는 거고요. 여러분 이거 외우실 수 있겠어요? 못 외우시겠죠? 저도 못 외워요.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면 청구기초 동일성이 인정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두 개만 외우시면 된단 말이에요. 한두 개만. 그러나 판례는 약속어원금 청구와 전화가입 명의 변경 청구 사이 이것도 뭐 줄 안 치셔도 되고요. 밑에 줄에 점유권에 기한 철조망 철거 경작방해 금지 청구에서 농지개혁법에 기한 같은 토지에 대한 경작권 확인 청구로 확정한 경우 이때는 변경이 있다고 봤는데 이것도 그냥 그렇고요. 중요한 건 3번이에요. 3번 뭐냐면 첫째 줄에요. 사익적 요건설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공익적 요건설은 지워버리시고요. 지워버리세요. 자 우리 통설이요. 통설과 판례는요. 요 청구기초의 동일성 요 요건을요. 즉 관련성에 관한 요건을 사익적 요건으로 봐요. 사익적 요건으로 보면 뭘로 돼요? 임의규정으로 되겠죠. 임의규정으로 되면 이익권 포기 상실이 허용이 되겠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구기초 동일성이 없어도 청구 변경했더니 피고가 아무 말 안 하더라. 그러면 하자치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줄에요. 피고의 방어 목표가 예상 밖으로 변경되어 있는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통설 그렇죠. 동그라미 따라서 피고가 소해 변경에 동의 동그라미요 하거나 이의 없이 응소 박스요 하는 때에는 이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소해 변경을 허용할 것이다. 판례 동그라미 도 전설이다 그랬어요. 사익적 요건으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사권사 병보다 더 중요해요. 이 말이 지금 이 말이요. 자 그 다음에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이거는요. 지연은 항상 공익적 요건이었죠. 이거는 처분이 불가능해요. 자 첫째 줄에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도 그랬어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도 박스 치시고요. 뒤에 중간하기는 저기 가면 반소에 가면 똑같은 얘기 나와요. 구청구에 대한 심리가 맞춰지고 신청구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실관계의 심리 박스 치시고요. 새로이 특단의 소송자료 제출 박스 치시고요. 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그 줄에 별도의 소 박스 치시고요. 의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그랬어요.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관계 심리를 많이 새로 해야 되면 굳이 이게 절차가 지연되니까 못하게 하려는 취지라는 거예요. 이 요건의 취지가. 슬래시를 딱딱 끄시고요. 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동그라미 판례는 동그라미 1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해 종전 소송 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절차 지연에 해당하지 않겠죠. 아니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 그러고요. 2회에 걸쳐 상고심으로부터 파기환송된 후 항소심 변론종 결시에 비로소 소외 변경. 요거는 지연이겠죠. 그 다음 동그라미 3은요. 신법하에서 요거 또 뒤에 또 나와요. 변론 준비 기일이 끝난 뒤에 소외 변경. 거기도 박스 치시면 되겠죠. 위에 동그라미 1은 종전 소송 자료를 대부분 이용. 거기다 박스를 치시면 되고요. 자, 변론 준비 기일이 끝난 뒤에 소외 변경은 종래의 쟁점 정지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고 이래 변론 기일의 원칙을 관철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볼 것이다 다음에 슬래시를 딱 닦으시고요. 그 줄에 공익적 요건에 박스 치시고요. 밑에 줄에 직권조사 박스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심 변론 종결 전이 1건 나오는데요. 여기도 약간은 좀 나뉘어요. 나뉘는데 자, 어떻게 나뉘느냐면 첫 번째 양가로 1에서부터요. 양가로 2의 둘째 줄까지 소외 변경을 할 수 있다. 그 부분까지가 슬래시를 딱 닦으시면은요. 그 부분을 묶으시면 그게 첫 번째 가능 시기에 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588페이지 넘어가셔서 셋째 줄까지 즉 두 번째 패러그래프 시작되기 전까지 묶으시면 그게 항소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이고요. 주제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묶으시면 그게 상소의 이익에 관한 얘기예요. 자, 가능 시기는요. 첫째 줄에 소송 계속 전 박스요. 밑에 줄에 첫 분에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소송 계속 전엔 자유롭게요. 그 다음 그 줄 끝에요. 변론 종결한 뒤 박스 치시고요. 밑에 줄에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랬고요. 그 다음 밑에요. 이 양거로 이번에 상고심 박스요. 허용되지 않지만 그랬죠. 상고심은 안 돼요. 사실심 변론 종결 전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요? 사실심리 못하잖아요. 청구 변경에도 사실심리 못하는데 어떻게 하게 해요. 그죠? 항소심 박스요. 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소외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랬고요. 슬래시 딱딱 끄시고요. 근데 교환적 변경은 다르잖아요. 그죠? 동의가 필요한지 없는지요. 항소심에서의 소외 교환적 변경 거기다 박스를 빵 쳐놓으시고요. 그게 주제예요. 점 1에 제1심에서 본안 판결이 난 청구를 항소심에서 다른 청구와 교환적 변경을 하고 나서 그것을 소외 변경에 의해 또다시 부활시키는 등 우왕좌왕한다면 밑에 줄에요. 재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어 불이의 일격을 당할 수 있다. 거기에 밑에다가 뭐라고 쓰셔야 됐어요? 결합설 대 고유의 소변경설 이렇게 쓰셔야겠죠? 요게 결합설에 따라 써지고 있는 거죠. 지금 재소금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소변경설은 이렇게 안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재소금지 할 때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점 2에는요. 항소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신청구에 대해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한다 그랬고요.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소이익은요. 자, 전부 승소한 경우에 원래 상소이익 없죠?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원고가 전부 승소 박스요. 한 경우에 소변경만을 목적으로 하여 항소하는 것은 항소에 이익이 없다 그랬고요. 형식적 불복 소리할 때. 그러나 명시하지 않은 일부 청구 박스 치시고요. 명소하지 않은 묵시적 일부 청구죠? 묵시적 일부 청구요. 이에 있어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잠부에 대해 확장 청구 박스 치시고요. 하기 위해 하는 항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랬어요. 그죠? 형식적 불복 소리할 때 별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인정을 해준다 그랬어요.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그 취지가 나오고 두 줄 내려가시면은요.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피항소인이라도 부대 항소에 의하지 않고 청구를 확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소외 병합의 일반 요건을 갖출 것 그랬는데 첫째 줄에 신고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 절차 그랬죠. 같은 종류의 소송 절차에 의해 심판될 수 있어야 된다. 소송 절차 공통 253조 그랬고요. 그 줄 끝에요. 판례는 재심의소를 통상의소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절차라는 전제하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고요. 아까 재심에다가 병합 제기하는 것도 안 된다 그랬죠. 재심에서 예를 들어서 통상 청구로 변경하는 것도 안 되고요.
네, 관할 부분이 이거 관에 관한 요건이 삭제됐는데 당연히 필요한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절차는요. 첫째 줄에 소외 변경은 원고 신청에 의해야겠죠. 원고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 패러그래프 끝에요. 소외 변경을 시사하는 적극적 성명에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랬고요. 우리 건물 매수 청구권에서 소외 변경을 시사하는 적극적 성명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요. 소외 변경은 서면에 의해야 한다 그랬죠. 왜요? 소외 변경은 소송 중에 소니까요. 서면주의가 원칙이죠. 소재기는 서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고요. 당연히 소액은 구술이니까 구술제에서 예외가 있고요. 밑에 줄에요. 밑에 줄에 변경이 괄호 닫는 데서 슬래시를 딱딱 끄시고요. 거기 문제가 나오는데 262조 2항은 소외 변경에 있어서 청구 취지만 서면에 의한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나아가 청구 원인의 변경도 서면에 의해야 하느냐 이게 문제고요. 자 거기 긍정설과 부정설 즉 필요설과 불효설이 있어요. 자 이시훈 선생님하고 판례는 불효설을 취하고 다수설은 서면에 의해야 된다. 필요설을 취해요. 자 보세요. 학설에 따라서는 긍정하나 그랬고요. 판례는 청구 원인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고 말로 변경해도 된다 그랬고요. 262조 2항의 반대 해석상 즉 청구 취지만 서면에 의한다는 해석상 구술설이 옳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끄시고요. 그러니까 거기 긍정설 그러니까 필요설하고 불효설 내지 긍정설하고 부정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슬래시를 끄시고 청구 취지 변경은 서면에 의해야 하지만 말로 한 경우라도 이익권 상실로 그 잘못은 치유된다 그랬어요. 이익권 상실 거기만 박스 쳐놓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3번에요. 소변경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바로 송달해야 한다 그랬고요. 신청구의 소장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소재기 실질이라는 데서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얘기가. 그 다음에 그 줄 끝에요. 소송 계속 박스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시효 중단 기간 준수 효과 박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소송 계속도 나고 시효 중단 기간 준수 효과도 나고요. 그 다음 밑에 줄에요. 끝에 원고의 청구 원인 변경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절차권 침해로 위법이 된다 그랬고요. 자, 이제 심판까지만 보면 다 끝나요. 자, 소외 변경인가 그 다음에 소외 변경이라도 적법한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그랬고요. 밑에 줄에 중간 판결이나 종국 판결 이유 속 판단 그랬어요. 다툼 있을 때요. 그 정도면 되고요. 자, 첫 번째는요. 소변경이 부적법한 경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소변경이 적법한 경우고요. 세 번째는 소변경을 간과한 경우예요. 자, 보시면은요. 소변경의 부적법은요. 첫째 줄에 소변경에 해당하지만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 직권으로 소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불허 결정 박스요 해야 한다 그랬고요. 263조. 요거는 구줄의 중간적 재판이고요. 독립불복 못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요. 양가로 2번에 항소심이 만약에 제1심에서 소변경 불허 결정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면 원결정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취소하고 변경을 허용해서 신청구에 대해 심리를 개시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즉 1심에서 소변경 신청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불허했단 말이죠. 근데 항소심에 올라와서 판단해보니까 그게 괜찮아요. 괜찮은 건데 부적법하다고 봤어요. 그러면 거기서 심리하면 신급의 이익 줘야 되죠. 원피고 다, 둘 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밑에 줄에 끝에요. 돌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재판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판한다는 거예요. 환송 안 하고 그 경우에. 그러니까 신급의 이익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변경이 적법한 경우예요. 소변경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밑에 줄에요. 명시적 재판은 요하지 않으나 상대방이 다툴 때에는 밑에 줄에 중간적 재판이나 종국 판결 이유 속에서 판단하고요. 역시 허가 조치에 대해서도요. 중간적 재판이니까 밑에 줄에요. 불복할 수 없다 그랬고요. 소변경 허가 조치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그랬고요. 양가로 2번에 보시면은요. 이게 적법한 소외 변경이 적법하면 어떻게 돼요? 신청구 심판하면 되죠. 뭐 별거 아니에요. 첫째 줄에 중간에 신청구에 대해 심판해야 한다 그랬고요. 구청구의 소송 자료는 당연히 신청구의 자료로 되겠죠. 그거 위해서 청구 기초의 동일성 요구하는 건데요. 그런데 교환적 변경의 경우는 밑에 줄에요. 중간에 신청구만이 심판 대상이죠. 추가적 변경은요. 밑에 줄에 구청구와 함께 그 신청구가 대상이죠. 별거 아니에요. 그죠? 교환적 변경에 박스 쳐놓고 추가적 변경에 박스 쳐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주의하실 건 소변경의 간과예요. 자, 첫째 줄에요. 소변경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신청구에 대해서 심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구청구에 대해서 심판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점1은요, 교환적 변경을 간과한 경우고요. 거기다 박스 치세요. 교환적 변경. 점2는 추가적 변경을 간과한 경우. 추가적 변경, 거기다 박스 쳐놓으시고요. 자, 점1에서요, 우선. 교환적 변경을 간과한, 무슨 얘기예요? A 청구에서 B 청구로 교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청구는 심판 안 하고, B 청구는 심판 안 하고, 누락한 채 구청구만을 심판한 경우, A 청구만을 심판한 경우, 요때가 문제예요. 자, 상급심으로서는 구청구에 대한 원판결은 처분권지 위배를 이유로 취소하고 그에 대한 소송 종료 선언을 함이 옳다 그랬고요. 밑에 줄에요. 누락된 신청구는요. 그러니까 보세요. A에서 B로 지금 교환됐으면 A 청구 취하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판결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상급심에서 봤을 때 소송 종료 선언을 해주라는 거고요. B 청구는 지금 교환됐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안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원심의 계속 중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누락된 신청구는 상소심으로 이심되지 않고 원심의 계속 중이므로 원심법원이 추가 판결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송 종료 선언의 박스, 구청구, 소송 종료 선언, 신청구, 추가 판결 이게 핵심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홍문혁 교수님이 반대하는 견해가 밑에 줄 보시면은요. 항소심법원이 원판결을 취소하고 각주예요. 각주에 항소심법원이 원판결을 취소하고 변경된 신청구에 의해 재판하면 된다. 이거 홍문혁 교수님 견해예요. 지금 뭐냐면 이걸 뭐하러 지금 이거는 변경으로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질을 구소취와 신소제기로 보니까 이렇게 지금 소송 종료 선언과 추가 판결이라는 형태로 대답을 했지만 홍문혁 선생님에 의하면 그냥 변경이란 말이에요. 변경이니까 이걸 간과했으면 이걸 뭉뚱그려서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니까 이게 만약에 잘못돼서 잘못 판단을 해서 상소해서 올라갔으면 그냥 상소심에서 그냥 신청구에 대해서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판단해서 원판결 깨고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자, 그래서 그게 자료집에 있어요. 자료예요. 15페이지에 교환적 변경의 경우는 구청구와 신청구의 별도 취급은 교환적 변경을 신청구의 추가적 변경과 구청구에 취급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그랬고요. 항소심에서도 청구 변경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굳이 원심법원이 추가 판결을 할 필요 없이 항소심법원이 원판결을 취소하고 변경된 청구에 대해 재판하면 된다. 그래서 이는 마치 원심법원이 변경된 신청구에 대한 재판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청구하지 않은 소송물에 대해서 마치 재판한 것처럼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걸 B를 심판 안 하고 A를 심판한 것처럼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때는 이게 원심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 마치 원심에서 처분권주의 그냥 보통 때 위반한 것처럼 그렇게 봐서 항소심에서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각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 변경을 간과한 경우는요. 보세요. 신청구만 남기고 구청구만 심판한 경우 당연히 소송 계속 1심에 있겠죠. 상급심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이유로 원판결을 취소 환송할 여지는 없고요. 누락된 신청구 박스요. 원심법원 자신이 추가 판결 박스요. 정리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각주를 보시면 원고가 실제로 청구 감축한다고 진술한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감축한 것으로 판결한 경우에 그 차액 부분 청구는 추가 판결의 대상이 된다. 그런 판례가 있고요. 자, 다만 추가적 변경에 의해서 신청구를 선택적 병합 박스 치시고요. 선택적 병합 시킨 경우에 신청구에 대해 간과했다면 원판결에 파기 사유가 되겠죠. 왜요? 일부 판결 허용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비적 병합 박스 치시고요.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밑에 줄에요. 추가 판결이 허용되지 아니함. 그러니까 추가적 변경을 간과한 경우에 누락된 신청구를 추가 판결로 정리하는 건 결국 단순 병합만 그렇다는 거예요. 힘드시죠? 느껴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